미래의 삼성전자나 미래의 포스코가 될 수 있는 주식이 이 중에 어떤 주식이 있는지를 잘 골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베트남이 이렇게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리스크 요인은 없나요? 맞습니다. 당연히 리스크 요인이 좀 있을 겁니다. 개발도상국이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대내적인 경제 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가와 금리가 안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대외적인 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역 수지를 포함한 경상 수지, 국제 수지의 최소한 균형 이상 흑자를 내고 있는 이 두 가지가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베트남은 2011년에 혹독한 고물가 고금리를 경험하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2012년부터 정부가 강력한 경제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저물가 저금리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대내적인 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2년부터 베트남이 2012년 이전에는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국이었는데 네. 2012년부터 무역수지가 균형으로 바뀌었고 최근 3년간은 상당 폭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내면 그 이외에 무역의 수지에 이전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수지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 베트남 국민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을 이전수지라고 합니다. 네네. 이 이전수지가 연간으로 한 130억 불 정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수지, 아까 네. 말씀드린 FDI가 자본수지인데 연간으로 작년 기준으로 한 200억 불 정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각 항목이 예. 모두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아주 풍부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금년에도 아시아 각국의 환율이 굉장히 그 평가절하가 되면서 흔들릴 때도 네. 베트남 동화의 환율은 어제까지 연초 대비 0.8% 오른 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생각외로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경제 관련해서 아까 베트남 네. 정부가 정말 강력한 통제 하에 안정적으로 경제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각국이 유례 없는 정말 돈풀기에 나선 상태잖아요. 네, 네. 베트남 정부는 어떻게 이번 국면에 대응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 거의 뭐 무제한적인 재정 통화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후유증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경우는 조금 상황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철저하게 정부 부채를 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에 의해서 강제되어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국회가 법으로 정해서 어떤 경우에도 정부 부채가 GDP 대비 60%를 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것도 무절제하게 정부 부채를 늘렸을 때 네. 경제에 미치는 후유증을 염려하기 때문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때가 2008년, 다들 7년, 8년 그 전의 경험 이런 여러 가지 또 선진국의 경험 이런 예. 것들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최근에 부채 문제, 주요 선진국의 부채 문제들이 많이 언론에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늘어나는 정부 부채 때문에 고민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은 정부 부채는 양호하나 기업 부채 때문에 고민 네. 중이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부채는 양호하나 늘어난 가계 부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베트남은 이렇게 정부 부채도 양호한 데다 가계 부채는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아직 그 베트남의 그 소득 수준이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기업 부채의 경우는 일부 그룹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일부 기업이라는 건 어떤 기업인가요? 현지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네. 빈그룹의 부채 문제가 네.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그룹이라면 지금 베트남에서 시가총액 1위, 지금도 1위인가요? 1위 맞습니다. 네네네. 1위 기업인데 네. 그 기업의 부채 문제가 불거진다는 건 좀 리스크 요인으로 볼 만한 여지는 없나요? 네. 제가 생각할 때
그 베트남 증시나 전체 경제에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과거에 베트남 정부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네. 사례가 2007년에도 결국 그 버블이 꺼지면서 몇 개 그룹에 문제가 됐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그 채권자들이나 은행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네. 그 점진적으로 처리하는 한 번에 그걸 처리해서 네. 문제가 불거져서 시장이 붕괴되도록 방치하기보다는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속도를 조절해서 조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사례로 최근에 이제 제가 들 수 있는 게 최근에 빈그룹이 빈코머스를 매각을 했습니다. 네,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커머스인가요? 아니, 우리 네. 저희로 말하면 편의점입니다. 아, 빈스마트 베트남에서 뭐 거의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 편의점인데 네. 이제 사실은 장기 성장성은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네. 매년 캐시플로가 적자가 나고 이런 게 있어서 예. 매각을 하도록 아마 정부하고 잘 협의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빈그룹이 사실은 기존의 부동산 부분을 빼고 예. 자동차하고 IT 쪽에 진출을 했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게 없네요. 편의점부터 원래 부동산 기업이었죠. 네, 부동산 기업인데 네, 네. 편의점도 하고 있고 자동차에 맞습니다. IT까지. 네. 예.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그 성장해온 역사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캐파나 이런 게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야 BEP를 달성할 수 있고 또 설비 투자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한 업종인데 네. 그 지금 시작해서 그게 언제 BEP를 달성하고 또 이익을 낼 수 있을지 사실 좀 쉽게 예.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수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베트남 경제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부터는 좀 베트남 주식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베트남 주식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베트남의 시가총액이 베트남에는 시장이 3개 시장이 있습니다. 호찌민, 하노이, 업컴 이렇게 3개 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 시장을 합한 전체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한 170조 원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일평균 거래 대금은 2,400억 원 수준이고 최근 3, 4년간 거래 대금이 한 2천억대 수준으로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가 아직 베트남은 당일 매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일 매매가 안 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저희들은 그 거래할 때 네. 당일날 현대차를 팔고 삼성차를 살 수 있는데 네. 베트남은 A라는 종목을 팔고 B라는 종목을 살려면 예. 그 수도될 때까지 결제가 돼서 수도될 때까지 아. 3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돈이 들어와야 다시 매수를 주익을 할 살 수 수 있는 있습니다. 거군요. 그런 네. 구조였는데 네. 올해 하반기에 당일 매매가 되도록 전산 시스템이나 예탁원 시스템이 정비된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도 과거에 네. 그 당일 매매가 허용되는 시점을 계기로 그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그 시장 접근성이 훨씬 좋아진다. 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호찌민, 하노이, 업컴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코스피랑 코스닥은 또뭐 규모로도 차이가 있고 업종별로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호찌민, 하노이, 업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대부분의 우량 종목이나 네. 또 뭐 좋은 종목, 대형주 네. 이런 종목들은 다 호찌민에 상장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하노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되게 저희 나라하고 비슷하게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제 상장되어 있어서 시가총액 합계가 네.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업컴 시장이라는 것은 그 IPO를 한 기업들이 네. 그 호찌민 거래소로 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물러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인 조항은 없고 거기서 네. 그 호찌민 거래소로 이전할 조건,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주식 분산 요건입니다. 그래서 주식 분산 요건들을 충족시킨 뒤에 네. 호찌민 거래소로 이전 신청을 하면 그 심사해서 이전을 허용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통 베트남 증시에 투자한다라고 할 때는 호찌민 증시에 투자를 하는 거네요. 네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펀드나 이런 데들은
뭐 거의 90% 이상을 호치민 거래소 중심으로 투자하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네. 그러나 이제 저희도 투자할 때 그 어컴 주식 중에서 진짜 좋은 주식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네네네. 앞으로 호치민 거래소에 상장되면은 예. 주가가 그 저평가돼 있다가 제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예. 어컴 주식 중에서 좋은 주식을 골라서 미리 사놓는 것도 좋은 투자 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어차피 호치민 증시로 옮겨갈 계기군들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 베트남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면 PER 13.6배, PBR 1.9배 수준인데 그 S&P나 인도, 뭐 타이완, 코스피, 뭐 상하이 이런 데보다 PER은 낮고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는 PER이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뭐 크게 고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PER이 더 낮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가 네. 그 과거에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네. 최근 2019년 실적 기준으로 트레일링 기준으로 아. 그 조사를 해보면 PER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실적이 나빠지면서. 실적이 나빠지면서. 예. 네. 그래서 과거에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저희 나라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호치민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주요 대형주를 소개해 놓은 자료입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5위까지가 쭉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베트남 시장에 관심을 가질 때는 이 대형주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대형주가 뭐 업종이 뭐고 그다음에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대형주 중에서 어떤 주식을 유심히 봐야 되는지 네. 이런 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중소형주만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저희 나라에서 미래의 삼성전자나 미래의 포스코가 될 수 있는 주식이 네. 이 중에 어떤 주식이 있는지를 잘 골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총 순위 변화를 보면 네. 2017년에 이 1위가 비나밀크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업종을 보다 보면 우유 회사가 네. 1위였다는 거 그리고 아직도 상위에 있다는 게 우리나라랑은 상당히 많이 다른 모습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때 예. 2017년에 베트남 투자할 때 비나미클가 시총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아, 이런 의문을 계속 저희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시총 순위가 조금씩 매년 하락하고 있고 이제 이런 추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비나밀크가 거기에 맞는 이익이나 이런 걸 못 내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성장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떨어지지만 계속 수요는 있다. 왜냐하면 거의 뭐 베트남 우유 시장에 80~90%를 독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 독점률이 아주 높아서 그래서 이익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그 말씀하신 대로 우유 회사가 시차총액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시총 1위가 빈컴이고 네. 시총 3위가 빈컴의 자회사, 빈그룹의 자회사 빈홈이라는 부동산 회사고 네. 또 시총 9위가 빈컴 리테일이라는 유통회사입니다. 백화점이나 뭐 이런 걸 하는 유통회사인데 또 빈그룹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세 회사를 빈그룹을 합친 세 회사의 시총 규모가 20%가 넘어서 삼성전자에 거의 네. 뭐 육박할 그렇네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세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투자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은지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뭐 은행이나 이런 회사들 뭐 음식료 회사나 필수 소비재 회사, 철강 회사 이런 회사들이어서 적절하게 잘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베트남 증시를, 그러니까 베트남 증시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빈그룹, 그러니까 그 계열까지 다 포함해서 그 회사의 리스크 요인이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부채 리스크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리스크 요인이 있다라고 보면 베트남 증시 지수에 투자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피데스에서는 그러면 빈그룹을 적어도 되나요?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경마나 스포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베트남에도 동학개미들이 열심히